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거야. 신앙로를 개척한 데에는 뭔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 어디에서 어떻게 통해서 신앙로를 갈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계기가 된 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와, 동쪽에 가면 향신료가, 특히 후추가 산처럼 쌓여 있대요. 동양의 어떤 나라들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두구라는 게 있는데요, 걔는 맛도 너무 희한하지만 향도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매우 비쌌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향신료 같은, 혹은 특별한 음식에 넣는 치료제, 그래서 어떤 거는 향우울제, 관절염 치료제, 진통제. 예를 들어 선생님 같으면 너무 기운이 없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기운이 불끈,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그런 상품이 그 동네에 되게 많대요 하는 게 동방견문록에 보면 동양에 특히 많대요. 이런 기록들이 되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동방견문록만 있었겠냐. 다른 책도 조금 있다가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런데 특히 이렇게 신앙로 개척에는 누가 주축이었냐 하면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가 주도를 했었다. 그럼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는 여기란 말이야.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제국주의라서 식민지를 찾아서 떠날 때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가 여기를 막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이 식민지 개척을 하러 다닐 때 같이 끼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신앙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야.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럼 한번 봅시다. 특히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은 여기 예루살렘, 여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란 말이야. 200년이나 값어치 없는 전쟁을 했단 말이지. 그런 십자군 전쟁 때문에 여기에서 지중해 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네. 이탈리아 반도와 이슬람까지, 그래서 여러 문화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독점을 하고 있었어. 여기 너무 얘네들이 독점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새로운 항로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찾기 시작한 게 이렇게 신앙로 개척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렇게 신앙로 개척을 하는 데 보면 지리학, 천문학, 조선술, 항해술 이런 게 다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로를 개척했나 한번 봅시다. 바스코 다 가마래, 이 사람은 희망봉을 찾아서 갔대. 바스코 다 가마. 그 다음 이제 콜럼버스야. 대서양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인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여기가 인도인지 알았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서인도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마젤란이야. 마젤란은 세계 일주, 지구는 돈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대. 근데 조금 아까 내가 하다 말았어. 바스코 다 가마는 희망봉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갔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에는 또 어떤 문화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아메리카에는 원래 토착민들이 있었어. 그래서 아스테카 문화, 그래서 아스테카 문명이 매우 발달한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에서 요게 잉카 문명, 마추픽추 해갖고 그 높은 지역에 집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었을까? 그지? 이렇게 높은 산악 지역에 이런 건축물이 다 있었어요. 이게 마추픽추란 말이야. 이런 문화들이 다 있었던 곳이야. 그럼 아즈테카 문명은 한번 봐볼까? 요게 아즈테카 문명이래.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 고구려의 장군총과 틀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장군총과 어떤 연결일까? 장군총이면 고구려잖아. 그지? 고구려도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 근데 이렇게 신전 밖에 여기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족은 이런 특별한 몇 족밖에 안 된대. 그게 고구려의 후손이래. 근데 여기가 아즈테카 문명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다. 그래서 장군총과 뭔가
과거를 찾아보면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봐라. 피라미드 신전이 있어. 여기서 태양신을 숭배했어. 고유한 문자가 있었대. 달력도 사용했대. 근데 여기는 에스파냐의 크로테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대. 이런 거고. 잉카 문명이야. 높은 산악지대의 계단식. 그래서 광계 수로까지 되어 있었대. 걔를 우리는 마추픽추 이렇게 얘기한대. 근데 이거는 에스파냐의 피사로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대. 그래서 마추픽추 세계의 미스터리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이 높은 산악지대에 이런 건축물이 여기서 또 광계 수로까지 되어 있었다? 그게 가능할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한번 봅시다. 식락로가 개척되면서 세상은 많이 변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했나? 식락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에도 변화가 왔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동원해갖고 금이나 은을 다 캐서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들에게는 사탕수수하고 커피만 심게 해. 그러면 사탕수수하고 커피 외에 다른 걸 심으면 또 가만 안 뒀겠지. 그러면 이들은 사탕수수와 커피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사탕수수와 커피를 해놓으면 유럽인들이 와서 가져가겠지? 그리고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 또 여기에 와서 유럽인들이 팔아먹겠지? 그래서 그들은 이중으로 돈을 벌고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고된 노동가, 또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갖은 병이 다 같이 들어와.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또 잡아가서 노예로 동원하기도 했었다. 이런 걸 보는데 여기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어요. 어떻다? 지금 봐봐. 1490년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1600년까지 약 20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라지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4.26%밖에 안 남아. 이렇게 많았던 100% 여기에서부터 요것밖에 안 남는단 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나 이걸 알 수 있어. 이게 멕시코 고원에서 없어진 거래. 멕시코 고원이면 아스텍 문화야.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고원의 잉카 문명이야. 그러면 얘네는 여기도 약 200년 동안이야. 그런데 몇 프로? 100%로 따지면 7.55%만 남아있대. 나머지 원주민들은 다 사라졌다. 병으로 죽었던, 일하다 죽었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신학로 개척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해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신학로를 개척하려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뭔가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득되는 게 없는데 그랬겠어? 그지? 이득되는 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있잖아. 앤티크 왕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아프리카를 발견하고 해양 학교도 짓자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바스코 다 가마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신학로를 개척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무역의 이익금이 60배가 넘었대. 이익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배를 띄워서 신학로를 개척하려고 계속 돌지 않았을까? 그치? 그리고 또 가면 원주민들이 와 환영해요 그래갖고 선물을 막 준대. 그러면 그 선물을 주면 그 안에 받아갔더니 금은 보화가 있고 엄청나게 놀라운 물건들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유럽인들은 들어가갖고 이 선물을 받으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들을 노예로 끌고 나왔대요. 잔인한 시간들이지. 그지?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이들을 다 잡고 결국은 노예로 만들고, 또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인이 들었다고 막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 사는 건 되게 잔인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지? 어려운 시국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면서 다니기를 바래. 자, 이제 신학로 개척의 영향이래. 이러면서
유럽에 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역이 확대되나 그러면 한번 볼 거야.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 아시아까지 무역이 확대되었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강 무역이라고 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삼강 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유럽 무역 중심지는 지중해였어. 그전에는 지중해가 여기에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대서양이야. 일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중해인 여기에서 하는 게 컸겠어? 이렇게 큰 곳에서 무역하는 게 컸겠어? 완전히 규모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 자꾸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내서 미안해요. 조금 아까 밥 먹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대서양으로 무대가 이동했어. 무역이. 그럼 봐봐. 유럽에서 모직물이 아메리카로 가. 그럼 아메리카에는 사탕수수에 있는 설탕이나 은이나 이런 게 유럽으로 들어와. 그럼 또 유럽에서는 무기나 일용품을 들고 아프리카로 가. 아프리카에 가서는 노예나 상아를 가지고 들어와. 그리고 또 아메리카야. 아메리카의 아프리카는 원래 노예가 왔다 갔다 해. 왜? 여기에 가서 사탕수수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노예를 데리고 아메리카로 가. 아메리카에서 작업을 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거지. 이래서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무역을 우리는 삼강무역이라고 한다. 됐지? 삼강무역. 이러면서 대서양 연합국가들이 번영하기 시작해. 그럼 대서양이면 여기란 말이지. 여기가 대서양이야.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럼 대서양 연합국가들이 번영하기 시작했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식민지국을 건설하기도 했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인도양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기나 한번 봅시다. 인도양은 인도 쪽에 있어. 그래서 이게 인도양이야. 유럽인들이 이쪽 아시아 쪽을 개발하려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 유럽의 네 나라에서 모여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만든 거니까 아시아로 가야지. 근데 아시아에는 향신료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어. 그리고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 이런 게 매우 유명했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도자기에다가 이 차를 마시는 게 있는 자의 우아함 뭐 이런 거에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아메리카에서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야. 이 비싼 물건을 사갖고 가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은은 세계적 교역망에 가장 중요한 화폐의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물라카나 마카오까지도 점령했다. 물라카나 마카오면 이쪽 아시아 쪽의 섬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렇게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도양을 거쳐서 이쪽까지도 계속 진출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럼 봐봐. 이게 무역이 삼강무역 그래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인도양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 그죠? 여러 나라로 자꾸 확대가 되니까 새로운 작물이 계속 들어오겠지. 아시아의 향신료, 면직물, 차 이런 거를 싼 값으로 유럽에 들어와.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감자, 옥수수, 담배 같은 게 유럽으로 들어와. 이러면서 아메리카의 금, 은이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유럽의 물가가 엄청 상승해. 금, 은은 되게 단위가 큰 거잖아. 단위가 큰 돈이 화폐가 돌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금,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물가는 계속 올랐다. 그럼 막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상공업에 종사하는 누군가는 정말 이익을 본단 말이지. 그래서 그전에는 영주가 땅을 요만큼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땅 빌려 쓴 금액, 지대를 받기만 했었는데 이젠 가만히 앉아서 지대만 받는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오히려 상공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상공업 종사자들이 뭔가 활동하기 좋아졌다.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자, 가격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상업혁명도 일어나겠지? 그래서 상공업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금융업,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고 이런 거 이러면서 상공업자들한테 자본이 축적돼.
그러면서 드디어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더라. 역시 상업이 돌아야 뭔가 자본이 회전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계속 줄어들어. 아까 봤죠? 원주민들이 4점 몇 프로, 7점 몇 프로까지 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해진 거지. 원주민이 많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들을 노예로 팔아먹어. 그래서 노예 농장도 생겨. 노예 무역이 등장해.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노예가 물건이야? 사람이잖아. 근데 노예가 이렇게 실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노예야. 그리고 이 높이가 50cm라나? 그래서 한 사람이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게 이렇게 싣고 갔는데 가서 도착해보면 반 이상이 죽었대. 그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들도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그래. 그리고 대부분 다 남자를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성비가 불균형해지고 이러면서 부족 간의 갈등도 몹시 심해졌다. 그러니까 신학로가 다 새로운 길을 뚫었지만 그래서 다 좋은 거냐. 그지? 어디는 무역이 확대돼서 좋기도 하고 또 어디는 이런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세상에 다 좋기만 한 것은 정말 없나 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책에는 보면 3단원에 절대왕정이 등장해. 그럼 우리 조금 이따가 절대왕정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절대왕정이에요. 절대왕정. 내가 절대적인 사람이야. 그게 절대왕정이겠죠? 나는 왜 절대적이야? 신이 나한테 부여해줬거든. 나의 권한은 신이 준 거야. 왕권 신수설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제 절대왕정은 언제쯤 등장하냐? 16세기에서 18세기쯤에 유럽에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게 절대왕정이야. 중앙집권 국가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절대 권위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왕정의 군주는 왕권 신수설이래. 왕권은 신이 준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 그래서 그게 관료제와 상비군이야. 내가 관료를 뽑았어. 그지? 그래서 이 관료들이 나를 잘 따라야 되겠지? 그리고 이들이 잘 따르게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상비군이 필요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 비용을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상공 시민층을 지원해줘. 그래서 이들이 무역을 잘 하게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 우리 무역을 중시하면 돼. 무역 수출이 중요하지. 그리고 대신에 남의 나라에서 물건이 마구 들어오면 돼. 그건 안 돼. 외국에서는 원료만 들어와야 돼. 알았지? 외국에서는 원료만 들어와. 그리고 원료를 갖고 와서 완성품을 만들었어. 완성품을 수출을 할 수 있지. 알았지? 완성품이 수입되는 건 안 돼. 이거는 국가적으로 내 사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원자료만 들어오고 완성품은 수출을 한다. 그래서 혹시 이제 완성품이 들어온다면 관세를 높이 매긴다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 도와준다. 왜? 이들이 나한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지? 우리를 지원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야. 나는 절대왕정인 나는 왜? 절대왕정인 왕권 신수설을 지키려면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왕은 신선한 존재야. 왕이 준 거, 신이 준 거니까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 이런 걸 지킬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든 걸 누가 지원해줬다? 중상주의를 채택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정부에서 주도했어. 그래서 많은 이익금이 생기게 해줬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서로 같이 도와가는 거지. 그럼 봐봐. 절대왕정의 전개. 절대왕정이 먼저 일어난 곳은
서유럽이었어. 그래서 서유럽이 절대 왕정이야. 근데 그때가 에스파냐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그지? 에스파냐는 봐봐.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물리쳤는데 이때에 있었던 게 무적 함대였어. 그래서 해상무역을 완전 장악했어. 그래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유명했다. 그런데 그때가 필리페 2세였어. 그래서 무적 함대를 갖고 있는 에스파냐야. 그런데 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누가 물리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물리쳐.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짐은 국가와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여인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찔렀어. 그래서 해상권을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영국은 상공업을 육성시켜.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로 진출해. 그래서 인도에서 싼 원자재를 가져와.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인도에 또 팔면서 여러 나라로 계속 싣고 나가는 거지? 이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거기다가 영국 국교회도 설립해. 이게 지금 말하는 성공회가 아닐까? 뭐 아닌가? 나는 그런지 알고 있거든. 자, 이제 이렇게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절대왕정 중에 프랑스에는, 자, 프랑스야. 루이 14세는 꼴베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천재 박사였대. 그래서 콜베르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우수한 재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야. 콜베르. 이 사람 있잖아.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포목상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장사하는 실력이 대단했어.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무얼 어디에서 어떻게 팔면 어떤 이익금이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은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중상주의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기도 했었고, 여기에 보면 루이 14세, 우리는 태양왕 이렇게도 지목을 했었다. 아유, 신이 주신 권한인데 태양왕 그 정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태양왕이야. 이런 거. 거기다가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대. 근데 우리 베르사유 궁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있는지 알아? 여기는 화장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궁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있었다. 알았지? 그럼 우리가 더 앞서갔다? 그죠? 우리나라가 더 앞서갔다. 우리나라 조선의 궁이 더 멋있었다? 약간 달랐대. 자, 그 다음 이제 서유럽이 먼저 일어났어요. 절대왕정 운동은. 그럼 이제 나중에 동유럽이 시작해. 근데 동유럽은 프로이센이면 독일인들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왜 그랬냐 하면 슬레지엔 지방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어. 이런 거로 인해서 유럽은 신흥 강국이 되기도 했었대. 그리고 프리드리 2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갖고 상수시 궁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상수시 궁전이 의미가 뭐냐 하면 상수시 궁전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지상에서 지상 최고의 궁전 뭐 그런 뜻이라고도 해. 그래서 상수시 궁전은 누가 프레드리 2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국가의 제일 심부름 꿈인 계몽 군주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대.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심부름꾼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해. 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라고 아까 그랬어. 그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리아가 등장했어. 오스트리아는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대. 누가?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래서 근대 산업을 육성하기도 했었다. 오스트리아. 그 다음 이제 러시아. 요거는 가끔 시험에 등장해. 러시아. 이 표트르 대제는 이 나라에 정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만큼 비유할 수 있는 러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쫓겨났더라?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척인가 뭐 아버지와 관계는 어떤 여인한테 이 사람이 쫓겨나. 그래서 자기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래서 있잖아, 교육을 가리키는 걸 매우 중요시 생각했었대. 그 자기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 문화나 제도 아니면 교육 이런 거를 배워와갖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과 북방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겨. 그러면서 발트해로 진출을 해. 그러면 이 러시아에는 발틱 함대 혹은 발트해, 이게 러시아는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이런 발트해로 진출한 사람이 표트르 대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대제 총명하고 뭐 그의 능력을 정말 인정받았다고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 이제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그래서 유럽에 조금 더 다가가는 위치에 수도를 세우기도 했다. 그럼 모스크바도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있다. 그랬었던 거, 그랬나 보더라고. 작은 수도로 삼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지? 모스크바도 있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뭔가 유럽과 교류하기 좋아서 글로 옮기기도 했었다.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만 볼 거야. 그러면 이번 신학로 개척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